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강조하며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극심한 대선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 바이든으로 결정됐습니다. 미 대선 이렇게까지 오래 그리고 박빙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참 그 전 세계 시청률로만 따지면 가장 광고료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미니 시리즈죠.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결과를 모르고 여태까지 같이 왔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통 선거 당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에 승리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을 기다리고 이 특집 방송을 언제 마무리해야 될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로 간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죠. 하지만 뭐 지금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번 선거 아마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억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선거 전체적으로 중요? 네, 선거 전반이 드라마였죠. 사실 모든 이제 전 세계 분들이 이렇게 미국 대선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즐겁게 혹은 뭐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바라봤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결론 났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쪽에서 불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흘러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우리의 관심사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점별로 또 바이든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당선인 그 소감 그 연설에서 민주당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 이런 뭐 통합, 치유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 당선 소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바이든이 역전승한 기분으로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700만 표 이상이 지금 지난 선거보다 늘어난 거거든요. 예. 역대 최다 득표율로 보면은 지금 바이든 1위, 오바마 2위, 트럼프가 3위잖아요. 그 많은 어떤 그런 역경 속에서 몰래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를 한 사람들이 예. 사실 주변의 어떤 시선을 감내하면서 700만 표를 더 줬다는 거는 네. 제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의 연설이 하나의 미국이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앞으로 1억 5천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어떻게 앞으로 4년간 끌고 갈 것인가. 사실 하원과 상원도 압승을 하지 못했잖아요. 공화당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질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 잘못되면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 달래기에 바이든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대통령 메시지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 당선인이 최고령이고 네. 또 3수 만의 대권을 거머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인기의 비결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되었는데요. 당선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러야 될 텐데 예. 이 바이든 당선인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경험상 대통령이 되기에 불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워싱턴에서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경력도 굉장히 깁니다. 예. 근데 이럴 경우에 아이러니하게도 의원의 경력이 길수록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당선인 역시도 본인보다는 이제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보다는 아들 바이든에게 조금 더 기대를 걸었던 그런 이제 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들 바이든이 안타깝게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고 바이든 얘기하죠. 본인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에 당선이 확정됐을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를 보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이든이 700만, 800만을 더 받은 것만큼 트럼프 네. 대통령도 더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거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미국이 양쪽으로 갈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전혀 반대되는 자신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반대파의 절반의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예. 결과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트럼프 덕분에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이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사이익을 좀 누린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경선 때 네. 그 버니 샌더스하고의 그 경쟁 때 부각됐던 바이든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물론 경선 자체에서 샌더스와 바이든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그 인종 문제라던가 아니면 유색 인종과 관련된 인종 차별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인권 향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걸었던 거죠. 사실 예. 그 부분도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내세웠던 인종 차별 문제 그리고 흑인 부통령을 후보로 사실 부통령 후보들 여러 명 중에서도 4명이 흑인 후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또 여성을 부통령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또 미국 내에 존재해 있었거든요. 후보 시절 때부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이든이 아주 전략적으로 트럼프와 반대되는 인종 문제, 여성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언급해 주셨던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연설도 역시나 하면서 내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그 미국 내 여성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짚어봐야 될 의미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실 카멀라 해리스의 인기가 바이든보다 높죠. 지금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여성 오바마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카멀라 해리스가 걸어온 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조 바이든은 사실 재미는 없죠. 재미없고 자기 메시지가 없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트럼프는 그래도 자기 메시지가 있어요. 싫든 좋든. 근데 카멀라 해리스는 인디아 계열이죠. 그리고 자메이카 이제 아버지를 두셨고,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검사로서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유모차에 끌려서 인종차별 반대 시 나갈 정도로 어떤 가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 흑인으로서 아버지 집에 놀러 갔을 때 백인 중산층 동네 사람들이 저 흑인 여자애랑 놀지 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자기 정체성의 정치들을 표방하면서 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상원의원 으로서 최초로 이제 또 됐을 때부터 주목을 네. 받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아마 박영선, 추미애 이런 이미지였어. 저격수죠, 저격수. 캐비넷 상원 인사청문회부터 굉장히 이제 저격수로서 트럼프 저격수의 어떤 면모를 과시하면서 세러데이 라이브 같은 어떤 프로 보면 카멀라 해리스의 어떤 매력들, 어떤 섹시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카리스마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조 바이든은 공표도 안 했는데 4년만 할 거라고 주변에서 평가를 내려버리고 카멀라 해리스의 대통령 어떤 각이한 포석이다. 조 바이든 굉장히 네. 섭섭할 것 같아요. 아직 본인이 공식 선언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는 예. 4년 후에 그만두라고 벌써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기, 관심이 여성 오바마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카멀라 해리스의 어떤 행보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해리스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학창 시절 때부터 미국 언론을 지금 살펴보면 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파고 있습니다. 네,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동창생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언론들 자체 그리고 미국 여론 자체가 카멀라 해리스를 일종의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앞으로 이제 내년에부터 시작될 바이든 행정부의 역시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서 지금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특히 차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나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던 그런 인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첫 여성 부통령 그리고 첫 흑인 부통령 그리고 첫 아시아계 부통령으로서의 그런 상징성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바이든의 승리에 굉장한 큰 일조를 했던 그런 것으로 지금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최고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나이로 그 해로 시작을 하면 만 78세라고 하니까 최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 그만큼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 제 연임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부통령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많은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부통령에게 좀 많은 권한이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부통령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없는 자리였죠. 사실 오바마 때 바이든 정도 빼고는 허수아비 자리라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시어도 루즈벨트 같은 경우 부통령 됐을 때 자기는 이제 사냥이나 하러 다녀야겠다라고 명언을 남길 정도로 허수아비 자리죠. 근데 카멜라는 또 다르겠죠. 저희가 보기에 이제 조 바이든은 스스로 나이가 많고 나는 힘이 버겁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주변에서 모두가 여러 가지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키우기 위한 민주당의 포석이 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인종차별, 블랙 라이브즈 매러 해결해야 되죠.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를 다시 복원을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이 아마 권한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카멜라 해리스 말고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되겠지만 수잔 라이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여러 여성 어떤 거물급 의원들이 이제 동참을 할 거기 때문에 바이든 어떤 상징성, 다인종 그런 트럼프가 소화하지 못했던 이런 여성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바이든은 외교 안보 분야라든가 큰 그림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는 사실상 이제 부통령을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주는 우리도 있잖아요. 국무총리한테 권한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이 달라지듯이 부통령도 그런 권한이 높아질 걸로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외교안보 참모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좀 가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말씀 좀 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그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외교안보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미국 의원들 중에 가장 긴 기간 외교안보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외교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물론 당장은 내치에 신경을 쓰겠지만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도 좀 정돈이 필요하겠죠. 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토니 블링컨입니다.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도 외교안보 수장을 맡았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국무부 부장관을 했었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도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의 정통파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이 토니 블링컨이 앞으로 국무부 장관 후보로서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잔 라이스도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수잔 라이스가 이제 부통령 후보로 언급됐다가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좀 밀리게 되면서 토니 블링컨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가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선과 관련해서? 예, 토니 블링컨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인사죠. 오바마가 토니 블링컨 뺏어가 또 바이든이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참모고요. 제이크 설리반 저희가 주목을 안 할 수 없겠죠. 네. 제이크 설리반은 힐러리가 아마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가안보부장관으로 거론이 됐던 굉장히 40대 후반에 굉장히 젊은 인재고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 콘스라고 하는 델라웨어 주 후임 상원의원이 있어요. 예. 이분도 이제 상원 의원으로서 굉장히 바이든 최측근이기 때문에 국무부 장관으로도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케리가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총책을 맡는 기후 차르라고 자기들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런 자리로 얘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푸티지지죠. 최초에 커밍아웃 했던 인디애나 이제 사우스밴드 시장인데 대통령 네. 후보 때 인기 많았잖아요. 유엔 대사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만약 된다면 굉장히 큰 상징성 있는 최초의 어떤 동성애자 유엔 대사로서 임명만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떤 주목을 끌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푸티지도 다음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잠룡 키우기 카멜라 해리스 말고도 여러 대권 잠룡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라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본 이유가 앞으로 이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조 그리고 이 바이든 정권에서 만들어내는 기조가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인데 이제 인수위가 꾸려져서 이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후에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고 소요 사태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소요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지금은 조금은 어떤 사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 대선에서의 아름다운 관례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또 깨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지금 모두가 트럼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만약 이 상황이 한두 달이 아니라 4년 내내 계속된다는 걸 한번 상정해 보세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언급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바이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두 딴지를 걸고 공화당의 의원들이 트럼프의 당으로 바뀌어서 트럼프가 야당 대표인 것처럼 정치 행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이 됐잖아요. 700~800만 표 이상을 더 얻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4년간 굉장히 강력한 야당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어떤 수권 어떤 정당의 대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입을 바라보면서 지시를 기다린다는 식의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앞으로 4년이 바이든의 시대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지금 우리가 미리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바이든이 집권을 한다고 모든 게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고 세계 평화가 도래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1억 5천만 명의 인구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바이든의 어떤 인사권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폭스뉴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반대 공세를 펼칠 거고요. 바이든이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이민자 정책, 한반도 비핵화 정책, 방위비 분담금 모든 것에 대해서 폭스뉴스와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축제 분위기처럼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오바마처럼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긴 바이든이란 말이죠. 겨우겨우 이긴 바이든이 트럼프가 야당 대표처럼 앞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바이든을 가짜 대통령 이런 슬로건 내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바이든의 시대가 왔다고 모든 게 변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든하고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 네, 어제 바이든 당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리한 요소는 바로 밀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질 것이고요. 네, 트럼프의 어떤 불복 행위들, 진짜 월요일이 되면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면은 트럼프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정확하게 법적 공방을 시작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미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바이든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방이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월 14일 그 선거인단 투표, 물론 형식상이긴 하지만 간접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사실 선거인단이 제대로 확정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위스콘신이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표 차이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재검표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거나 예컨대 바이든에게 불리한 입장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은 바이든이 앞으로 해 나갈 그 정치 활동이나 정치 어떤 그 기관들에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동안 많은 성추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트럼프 당사자의 어떤 손발을 좀 묶어놓는 그런 식의 이제 조치들을 아마 취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4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또 해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분야별로 많아요.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바꾸어 놓았던 것들, 예컨대 뭐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란 핵 협의를 또 파기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복구해 나갈 것을 그런 의사들을 지금 표시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하기에 이 4년이 과연 충분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사실 미국 현지에서도 있고 저희에게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좀 급박하고 엄중하게 돌아가는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있나 봤더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역시 트럼프죠. 저희의 예상을 깨지 않고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골프장에 있다는 자체가 이제 이미 계획은 짜졌다는 겁니다. 본인의 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앞으로의 정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트럼프의 어떤 골프장 행위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쿠시너라든가 뭐 여러 지인들이 승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승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는 4년간 정치를 계속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여러 가지 이제 소송전에 어떤 무게추를 싣고 통합보다는 트럼프를 옥죄는 쪽으로 간다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겠죠. 가짜 대통령 내세우면서 페이크 프레지던트라는 뭐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총궐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한 사회 극단적인 분열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대기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어떤 극심한 분열에 관해서는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중에 백악관에서 뭐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끌려나가게 되더라도 앞으로 이걸 통해서 공화당이 4년 후에 재집권 혹은 중간선거에서의 어떤 승리를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기본이죠. 네. 선거는 대통령 졌을지 몰라도 앞으로 공화당이 정쟁의 주도권을 끌고 나가겠다. 네네. 우리 협조 없이는 바이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정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최동석 대표를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그 미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언론에서의 관심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에 다시 나온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나중에 다시 공화당 내에서 이게 경선이 또 거쳐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다시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들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트럼프 처음 집권할 때 경쟁자가 누구였죠? 폴 라이언이나 제프 씨라든가 여러 사람, 마르코 루비오 전부 다 중간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당으로 바뀌어가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금 공화당의 어떤 주목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는 완전한 공화당으로 지금 돼 있고 폴 라이언들이 이제 치고 나올 것이죠. 그리고 폼페이오 같은 야심가들도 차세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만약 4년 후에 본인이 재집권을 노린다. 그럼 이런 경쟁자들을 자기의 지지자들, 소위 이제 트럼프의 홍위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지자들을 통한 파퓰리즘 어떤 공화당 정치를 수행해 나가면서 티파티 기억나시죠? 티파티가 여러 의원들을 당선시켰듯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뽑은 사람이 공화당의 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2년 후의 선거를 우리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물러나기를 내심 바라는 반 트럼프파, 폴 라이언, 마르코 루비오, 예. 바로 마르코 루비오 지금 승복하라고 얘기 나오면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예.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견제하면서 그런 다 정치적인 것들이 또 다 예. 내재되어 있군요. 예, 우리가 공화당 내부 정치에 대해서 잠시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까지 다 수를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 트럼프 의원으로 지금 모조리 장악이 됐고 소위 홍위병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1억 5천만 명을 중심으로 공화당을 트럼프 정당으로 완전히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대선 승복 불복을 이용한 정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공화당이 앞으로 트럼프의 정당으로 갈 것이냐, 트럼프를 대선 실패론으로 공격하는 폴 라이언과 마르코 루비오 같은 파들이 권리를 일으킬 것이냐. 앞으로 2년간의 공화당 내부 싸움이 굉장히 심할 건데 지금 표로만 봐서는 트럼프가 유리해요. 트럼프가 졌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 폴 라이언이나 마르코 루비오가 과연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차세대가 되고 싶은 폼페이오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극복하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폼페이오 지지자는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트럼프의 사람들입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 어떤 주도권 장악을 통해서 바이든과 각을 세우면서 앞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정치의 판을 끌고 갈 걸로 저희는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고 모든 것들은 다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바뀐다. 오바마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쉽지만 표체가 너무 적고 네. 지금의 트럼프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또 있겠습니다. 상원 의석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단선 축하 인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우리도 외교 정책들 많은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게 있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 뭐라던가 아니면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것들에 먼저 이제 그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북 정책 반드시 또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사실 방위비 분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세웠던 기치 자체가 그 아메리카 퍼스트였고 또 이민자라던가 아니면은 그 해외에 그런 그 나가 있는 어떤 비용들, 나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초반부터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내내 4년 내내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부담들을 줄여 나가면서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방위비 분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또 그 북한 부분, 북한 문제라던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대선 토론을 그 대선 후보자 토론을 그 통해서 TV 토론이었죠.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그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 4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3번을 만났고 그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오바마 때와 달랐다. 나 때문에 미국이 지금 안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TV 토론의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불량배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량배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북핵 문제의 정확한 타결 그것이 북핵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전혀 협상을 할 여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좀 고수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쭉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뭐 대북 정제 역할은 물론이고 한미 간의 어젠다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어나갈 텐데 지금 인선들을 앞서서 좀 짚어봤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와의 궁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반갑긴 하지만 트럼프처럼 여태까지 4년 동안 일을 해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이든 내에 소위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어떤 특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란의 JCPOA를 했었던 브링컨이라든가 니콜라스 번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좀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이 좀 열려 있을 수 있다. 비핵화 문제에서는 원칙주의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놨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강경파들이 있어요. 사만다 파워라든가 민주당은 이제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이니까 독재자랑 손을 잡으면 안 되고 대북제를 통해서 항복이나 붕괴를 이끌어야 된다는 오바마 때 핵심 참모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기선을 잡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처럼 그렇게 전향적인 어떤 정책을 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재밌는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호흡을 맞췄던 분들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에 계세요. 조태영 의원님이라든가 박진 의원님이라든가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도 바이든의 어떤 당선을 굉장히 반기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초당적인 어떤 의원 방문을 좀 얘기했잖아요. 지금 송영길 외통위원장하고 윤건영 의원하고 4명이 방문하기로 됐는데 바이든을 반기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태영 의원님이나 박진 의원님 같이 소중한 자산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당적으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지금 바이든 캠프에 1월까지가 핵심 기간이에요. 4년 동안의 의사결정은 우리나라 대선 캠프처럼 인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도 바빠요. 지금 그 안에 정책 토론은 없습니다. 1월까지 결정된 어젠다는 4년 동안 밀어붙이기 바쁘고 그때그때 터지는 언론 국회 대응하기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는 어떤 인선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 캠프에서 또 봉쇄령을 내렸거든요. 아무도 외국 인사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다 지금 오고 있잖아요. 200개국에서 서로 만나려고 지금 줄을 대고 있단 말이죠. 오바마 때 다 한 번씩은 친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 1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일부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경강의 외교부 장관 가는 것도 좋은데 트랙 2 차원에서 학자들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트랙 2에서 만나는 모임도 우리가 주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일본도 달려가서 만나려고 할 거고 중국도 달려가서 만나려고 할 겁니다. 바이든은 지금 러시아 스캔들을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밌는 건 제가 미국에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바이든 캠프 가서 만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미국도 한 자리 하려는 사람은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나오게 하거나 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인사검증에 걸려서 탈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한 자리를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몸을 낮추고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공화당이 서슬퍼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전부 다 절로 달려가네. 그러면 공화당이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전형적인 입장도 이거 아니지. 저기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총공세로 반대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정치 쇼한다고 민주당이 비난했었는데 바이든이 전향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공화당이 내로남불로 다시 너네가 정치 쇼하고 있다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당을 절대로 소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신경을 쓰고 동시에 바이든 내에 있는 사람들을 트랙2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지혜, 지금부터 1월이 굉장히 나머지 4년을 오바마 8년으로 결정짓느냐, 클린턴 4년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방미 일정을 소화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 시점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떠나게 될 사람과의 만남과 앞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사람과의 좀 만남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만남 다 같이 다룰 의제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의제들이 좀 논의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뭐 실제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와 별개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가셔서 이제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을 만날 수밖에 없죠. 이건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만나서 이제 현재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그 트럼프 그 재임 기간까지의 해결해야 될 한반도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먼저 할 거고요. 특히 북한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좀 몸을 숙이고 그 북한과 이렇게 협의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좀 밀어놓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로 공화당 역시도,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역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하노이 정상회담 때 노딜로 끝나서 왔을 때 공화당에서도 환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왔던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조금 이제 북한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에서 밀어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가시고 또 여러 대화를 나누는 시점에서는 한반도 문제 다룰 때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바이든 당선인 측과 만약에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앞으로 해나갈 한미동맹, 특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도 그 한미동맹에 대한 특히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그 미국과의 동맹국에 대한 그런 강조, 동맹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회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미 사이에 있어야 할 문제들 해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1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정이 될 테고 인수위가 이루어질 텐데 그 간의 결정들을 한반도에 대한 결정들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정보를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런 뭐랄까 화학작용도 굉장히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가 여러 번 저희가 북한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도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쯤 매년은 아니고 매번 전략 도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식절에도 최신 무기들을 좀 자랑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가장 크게 기억하는 게 이제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상 베를린에서 했을 때 북한이 쐈단 말이죠. 오바마는 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쏜 이유는 정확하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강경 정책으로 선회될 게 확실시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강경한 메시지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랑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고 바이든이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북한도 제가 이제 엊그제 국회에서 뭐 윤건영 의원실하고 이제 세미나를 주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한 비공개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한 농담이 북한도 지금 똑같은 회의가 열릴 것이다. 북한도 지금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강경한 게 난 건지 굉장히 강론이 펼쳐질 거다. 독재자의 국가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한하고 접촉이 많이 끊겨 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바이든하고 잘 돼야 된다는 것들을 북한 측에 어떤 대통령께서 신서도 많이 보내시고 했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고요. 동시에 북한도 뭐 뉴욕 채널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린턴 때 방북을 하면서 민주당에는 소수지만
굉장히 소수 인사가 이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어요. 대다수는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공화당 뭐 9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의원들에게 남북이 다 어떤 협조 채널을 좀 구사를 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또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보따리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바이든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대북 제재를 하면 북한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한테 가까이 가니까 바이든이 와서 배팅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바이든이나 트럼프랑 똑같은 거라면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국 쪽으로 오게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것들을 밀실 회담에서 끊임없이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한테는 사실 한반도 평화와 어떤 북미 평화 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유엔사 해체로 갈 수 있는 어떤 부담이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태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는 너희의 입장과 북한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친중으로 가는 핵무기 국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되고 중국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중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어떤 주도적인 국가라는 채통을 살려주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수를 저희가 잘 해야지 똑같은 논리는 이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4년 내내 지켜봤어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군비 통제 어떤 평화 체제 세 바퀴 얘기하는 거를 트럼프랑 잘 진행했다는 걸 민주당들이 싱크탱크에 앉아가지고 제이크 설리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우리 강경화 장관께서 무슨 얘기할지 다 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의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을 미국한테 북한과의 관계 협정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실익을 얘기해주고 미국이 그럼 우리가 나설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정책이 3, 4년 후가 아니라 1년 차에 어떤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미국이 납득 가능할 만한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미국도 조금은 더 이 대북 정책 문제를 우선순위 안에 두고 좀 다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 다루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코로나19 극복, 경제, 인종차별, 기후 이 정도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언급은 표현이 담겨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고 이제 우선순위를 당겨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내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제 그 표를 잃었던 그러니까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도 사회의 여론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그 희귀한 그런 대응안 이런 것들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자.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사실 기후변화도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과 같이 미국이 이걸 리드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머스트 리드 어게인이기 때문에 그 기치에 맞게 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국 내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먼저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그런데 부분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이죠. 예, 근데 사실 우리는 문재인 정권도 이제 내년이면 정권 말기에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제 추진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 안에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정부와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이 이렇게 교차되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일 때 이제 미국이 예. 또 그 민주당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안 맞게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교차되는 시기가 지금 1년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본다면은 희망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좀 예. 이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우리 정부가 이제 새로운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또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나가면서 한반도 문제 특히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라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 그리고 그것이 그 지금 새로운 행정부의 새로운 치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설득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는 앞서서 그 골든 타임이다 지금이.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이런 네트워킹을 다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언제까지 1월부터 해서 언제까지가 골든 타임이라고 보세요?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월까지가 사실상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검토되고 결정되는 방향성이 결정되는 때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 다음 정부가 어떤 정권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내에 어떤 식으로든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한반도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또 평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핵화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아마 대화를 해 나갈 겁니다. 예, 속이 타고 있을 북한이 뭐 아직까지는 도발 징후가 감지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 시절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이나 어떤 언론 매체에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또 어떤 말을 또 반대되는 또 강한 또 표현을 사용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났을 때는 북한이 아무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만약 입장이 나온다면 언제쯤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가장 늦게 잡는 게 아무래도 이제 1월 8차 당대회. 저희 거기 넘어가면 이제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제 리액션이죠. 바이든이 어떤 메시지와 분위기를 풍기느냐에 따라 나올 건데 그 전에 뭐 늘달인가요? 삶은 소대가리인가요?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막말을 퍼부면서 바이든도 비슷한 말들을 퍼부면서 지금 워딩만 보면 서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정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월까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 북한도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자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전이죠. 군사 퍼레이드에서 여러 가지 전략 무기도 내놨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남녘 동포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랑은 어떤 친선은 계속 주고받았었고 이런 면들을 볼 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비상회의를 소집하면서 사실은 미국한테 달렸죠. 북한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엔 바이든이 어떻게 회답할지 모르니까 괜히 보냈다가 모욕을 당하면은 모든 게 틀어져 버리니까 바이든의 메시지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실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란의 JCPOA 방식을 복권을 할 게 최 교수님 말씀대로 100% 확실시되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같은 협정으로 가면은 조셉윤이라든가 다자주의 갈루치라든가 다자주의를 중시했던 사람들도 다 민주당 계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육자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자회담이든 아니면 남북미 회담이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스냅백 옵션 같은 걸 넣었던 전략적인 인사들이 엘리자베스 워렌 캠프나 버니 샌더스에 있었어요. 벤 잭슨이라든가 카네기 토비 달튼 같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스냅백을 넣은 단계별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리처드 존슨 NTI도 마찬가지죠. 이란 JCPOA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인데 북한을 일괄 타결 방식도 좋은데 어차피 목표가 뉴클리어 제로라면은 중간 단계는 똑같다.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우크라이나 비핵화 30년 걸렸습니다. 30년. 30년은 CVID고 31년은 단계별 비핵화는 아니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바이든 캠프에 그런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권 퍼스트보다는 인권도 먹고 사는 게 먼저 인권이잖아요. 정치적 자유는 다음 인권입니다. 근데 네. 모든 인권, 정치적 자유까지 한 번에 해결을 보려는 어떤 그런 인사들 지금 브루킹스 박정현이라든가 사만다 파워도 이제 그런 부류의 인사들인데 바이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은 존중은 하되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악마의 인권 탄압 공화국이기 때문에 절대 바이든 손을 잡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을 다 품으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벤 잭슨이라든가 현재 단계적인 비핵화를 이란식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들하고 소통 채널을 트랙 2 차원이든 트랙 1 차원이든 1.5 트랙이든 넓히면서 저희가 바이든하고 좋은 메시지를 낸다면 북한도 그거에 맞춰서 따라올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 쇼로 일관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일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노이 때 어떤 초라한 뒷모습을 북한 주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기차로 돌아가던 그런 것들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노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가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무 접촉들이라든가 트랙2 차원의 채널들이 제네바에서든 뉴욕에서든 비엔나에서든 저희가 어레인지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유엔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서 내심 기대를 하고 협조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미가 서로 엉켜서 같은 차원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충분히 좀 나눠봤는데 한미 간의 독립적인 그런 의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얘기 좀 나왔지만 주한미군 주둔이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전작권 문제가 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텐데 바이든 정부는 어떤 좀 입장을 취할까요? 바이든 자체는 전작권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동맹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위비 분담은 세련된 방식으로 인상을 조금씩 원하겠죠. 인상을 철회할 수 없는 게 1억 5천의 트럼프 지지자들도 여전히 똑같은 논리로 계속 바이든 캠프한테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줄 거라고 못합니다. 돈 많은 나라를 왜 우리 돈으로 지켜주냐라는 야당의 메시지가 계속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 분담에서는 세련된 방식으로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저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나아진 형태로 갈 거고 유럽은 지금 바로 환영하잖아요. 그렇죠? 나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상을 다시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작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제가 재밌는 게 엊그제 이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현장 투표가 거의 확실시 되던 시절에 에브람스 사령관 초청으로 제가 이제 미군 장군들 25명하고 회의를 했어요. 네. 제 패널 발표를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 한쪽을 크게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군부면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트럼프를 지지할 걸로 보이지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존 켈리라든가 군부 인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모욕을 줬고 스트라이프스 앤 스타일즈라고 하는 보훈처의 어떤 성조지까지 폐지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화당이라서 반드시 친군도 아니었고 군부들이 반드시 트럼프의 성향을 100% 지지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작권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미국의 군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이든하고 트럼프 때보다는 모욕당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잘 관철될 걸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해서 전작권을 이번 임기 내에 가져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바이든하고 다른 것들로 협상에 딜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이든하고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쪽은 굉장히 동맹국한테 배려하는 어떤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대북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든 정권에서는 동맹 국가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좀 더 복원이 될 것이고 한미일 동맹 또한 다시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에 좀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과거 같으면은 이제 한미일 동맹이 뭐 복구가 된다, 회복이 된다, 혹은 좀 더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리할 것이 별로 없죠. 근데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 시절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갈등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불거진 마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을 들어줄 이유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꼭 아니더라도 이 삼각동맹이 꼭 아니더라도 일본과의 그런 역할들 그리고 관계들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어떤 한미 동맹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좀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미국이 강조하는 일본의 역할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제 한일 갈등의 상황에서는 한국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부통령의 어떤 모습이었고 태도였는데 네.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옳은가 혹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의 이야기를 좀 듣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좀 이제 어필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한미 삼각 구도에서부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까지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각을 좀 넓혀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은 당분간은 좀 이전 정부 때와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 나바로 같은 이제 강경파는 물러나니까 최대한 거친 언사와 그런 독소적인 어떤 극단적인 어떤 언어 싸움은 줄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 외교 정책이거든요. 중국으로 일자리 다 갖다 준 게 바이든이라고 공격을 한 메시지가 여전히 앞으로 4년간 바이든을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 입장에서 중국한테 과도하게 우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진보 정당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적이면 더 많은 공격을 받듯이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원래 전통적으로는 노동자 보호 정당이고 보호무역주의 정당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상하게 됐는데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스럽게 한다. 그러면 반대 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를 찾은 거죠. 역시 친정파 바이든은 우리 일자리를 중국에 다 갖다 주려고 한다라고 계속 공격을 할 거를 바이든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나이스해지지만 어떤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대신에 중국에서도 왕이 부장이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좋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기대하는 바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태도가 나이스해진 거지 내용상에서는 중국이 부상하는 이상은 중국은 견제당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 부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국이 부상하면 미국은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쿼드에서 뭐 다른 걸로 바뀌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지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재밌는 건 중동에서 네오콘들이 붙잡혔던 공화당이 싫어서 오바마 때 시나스라고 하는 어떤 센터 포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라는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가 미국의 목표라고 한 게 바로 오바마 바이든이에요. 오바마 바이든이 시작한 피보트 에이시아 리밸런싱을 트럼프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도 패시픽 전략으로 바꾼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중 견제 신호탄을 쏜 건 공화당의 네오콘이 아니라 오바마 바이든입니다. 그 바이든이 돌아온 거고요. 중국에 대한 언사는 착해질지 몰라도 내용상에 대해서 대중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는 여전히 강하고 그거에 대한 야당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동맹국으로서 또 한국의 역할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